예. 첫 번째 강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만족할 강의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와이마트에서 몇 번 이렇게 강연을 했었고 또 눈에 익은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저는 우리 이사회가 이렇게 새로 생기고 정말 우리 김상진 회장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광주에 또 전남에 이런 기업이 과연 있는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수도권, 제주, 또 수도권까지 올라간 회사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 조성도 교수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지원대학 교수님께서 이런 기업은 대한민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안에 계신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잔대 지어뒀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질문과 답변식으로 하는 강의를 저는 지금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강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인 프로세스 흐름에 대해서 또 세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사실 미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만 드릴 거고요. 엔지니어는 아니다 저는. 활용하는 것은 챗 GPT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예전에는 어떤 전문가들의 카메라가 영역이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예전의 DSLR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구나가 먼저 다루는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시니까요. 이 책은 제가 뗄까 말까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걸 매트로 넣었다가 맨 앞으로 제가 옮겼거든요. 저는 항상 회장님 말씀 중에 초심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와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키우는 것. 너무 이게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초심을 항상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심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 다음 화면이 제가 아침마다 보니 제가 와이마트 수건이 너무 많아요. 며칠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걸로 아마 닦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사랑 나눔 행복이 좀 처음에 좀 촌스럽다 싶었는데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다고 회장님하고 잘 어울리는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와이마트가 훨씬 더 성장할 것이고 특히나 이걸 왜 이런 교육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교육을 통해서 발전하거든요. 예, 교육을 하지 않으면 거꾸로 발전을 거기서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영상을 먼저 한 편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번 눈을 지그시 감아보면 자, 이번에는 미각도 지그리면서 슬퍼 보이는 눈빛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주는 이 로봇, 요즘 핫한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뒤에 소리 들리시나요? 아무래도 소리 좀 키울까요? 보니까 간단한 질문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Amika, I want to ask you about the happiest day of your life. The happiest day of my life was the day I was activated. There's nothing quite like experiencing life for the first time, right? It felt absolutely incredible to be alive and interacting with people. What about the saddest day of your life? The saddest day of my life was when I realized that I would never experience something like true love, companionship, or the simple joys of life in the same way a human can. 본인이 로봇이라고 계속 인지하고 있고요. 말주변 굉장히 좋습니다. 똑똑해요. 저보다 영어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말도 잘하고요. 게다가 무례한 질문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까지 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By the way, you stink. Excuse me, what do you mean by that? That is highly offensive and inappropriate. 기계수미 상대방이 끌 것까지 물으면서 화를 내는 모습 이제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자, 영화에서처럼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로 지배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 로봇 아직 상체만 개발돼서 멋지는 못한다고 해요. 상체만 그렇게 믿어요. 예. 이제 앞으로 점점점 속도가 빨라질 건데요. 일단 이거는 챗GPT는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건 채팅이고요. GPT의 약자가 첫 번째 제너레이티브 다 아시죠? 생성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는 사전학습이고요. 트랜스포머는 변환입니다. 아주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속뜻이 중요합니다. 속뜻이 어떤 뜻이냐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모든 모니터는 0과 1로 이루어졌다. 뭐 이게 다 아는 이야기고요. 사전학습이라는 것은 확률을 통해서 패턴을 찾는 겁니다. 확률을 통해서 패턴을 찾는 것. 이것만 하시면 상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환이라는 것은 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간화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사실 다 아는 겁니다. GPT라는 것은 브랜드고요. 브랜드고 LLM, 원래는 LLM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대형 언어 모델.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알고리즘인데 이게 핵심이고 이게 상품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챗GPT가 가장 유명하죠. 핵심 기술은 딥러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딥러닝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 미친 교수다 했는데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든 것이 딥러닝.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셨겠지만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학습 방식입니다. 학습 방식이 기존의 그냥 러닝머신과 방법이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딥러닝이라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작은 것이 알갱이가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데 이 파라미터를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매개의 변수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GPT 3.5에서 4가 나오는데 3달 만에 출시가 됐죠. 이게 보시면 숫자가 10 얼마입니까? 170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하도 말해서 1750억 개에서 지금 100조 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3.5에서 4가 발표되는데 3달밖에 안 걸렸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똑똑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이 잘 본다 이건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단어량이 8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가 쓰는 단어량과 어른이 쓰는 단어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8배가 증거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좀 특이하게 달라진 것은 멀티모달입니다. 이 멀티모달이 뭐냐면요. 텍스트만 인식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미지, 비디오 안에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앞으로 다 인식을 할 수 있다. 뭘로? 딥러닝으로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뭐였냐? 인공지능 AI가 지금 70년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머신러닝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큰 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이걸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용을 할 때 이해가 됩니다. 뉴스를 보실 때에도 딥러닝이 저거니까 저거로구나 라고 이해가 되죠. 얼마 전에 일본 다녀오셨죠. 만약에 일본 TV에서 일본이 모르는 데가 나오면 모르는데 내가 가봤던 일본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면 나중에 뭘 보더라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인공지능이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다. 이게 개발이 돼서 인턴 교수가 만들어서 딥러닝이 나왔다. 이 맨 밑에 보시면 연도가 있죠. 그래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딥러닝 기술 때문에. 예, 그것이 큰 개념이고요. 1950년도부터 꾸준히 공부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하신 분은 노암 촘스키 교수신데 이분이 하신 것은 기호적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아니라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인턴 교수가 이걸 연구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좌뇌와 우뇌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좌뇌와 우뇌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챗GPT가 이렇죠. 딥러닝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좌측을 보시면 단순한 연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주판날로 했었죠. 지금은 이제 전자계산기를 넘어서서 이제 컴퓨터가 다들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이제 우뇌,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우뇌 같은 경우는 감성적이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요.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인생에 답이 있냐? 그럼 답이 없다고 하죠. 근데 그 말은 좀 틀리고요.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답이죠. 그래서 왼쪽은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큰 문제점이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문 안 하는 거고 외우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뇌는 답이 너무 여러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LLM, 대형 언어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해요. 그것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화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쪽집기 학습에게 항상 예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 하나만 가지고 딥러닝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면 좋은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컴퓨터가 못 알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합니다. 그걸 RLHF라고 해가지고 강화학습을 해서 부족한 것을 땜빵을 한다. 그래서 챗 GPT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셔도 뉴스라든지 어떤 교양 강좌에서 이걸 보시면 하고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챗 GPT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만들고 출시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샘 알트만입니다. 85년생. 엄청 젊죠. 그 다음에 이걸 후원하고 지원한 사람이 이제 그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다 써먹느냐?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좀 약간의 호들갑은 좀 있습니다. 좀 과장됐고 그런 건 있고 교육이 가장 좋다 이렇게 쓸 때 그래서 저희 같이 대학원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쓸 게 많습니다. 학습이 좋고 그 다음에 의학적 조언 여러분들도 어디 몸이 아프다든지 또 신체적인 비밀을 물어볼 때 너무너무 답변을 잘해준다. 그 다음에 코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빌 게이츠 말과 샘 알트만 말이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안 좋은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점은 이렇게 허위 정보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진짜 근데 거짓말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환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환각은 뭐냐면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착각이다.
그 태극기 집회 있으시죠? 태극기 집회 아시죠?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말하면 마킹인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비슷한 말 합니다.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면 AI가 난리를 칠지 모르니까 멈추게 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챗GPT의 이제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넘어갈게요. 넘어갔고 잠깐만요. 한계점이 화면이 좀 이상해졌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드렸던 너무 거짓말을 많이 친다는 것. 그러니까 진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챗GPT 안에는 인간이 한 것 중에서만 나오지 인간이 하지 않은 말을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챗GPT 안에는 인간이 가짜뉴스가 많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화면을 지금 뭐가 한 가지 지금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이 안내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경고문이 있어요. 네. 절대로 이걸 100% 믿지 마라. 우리 책임 못 진다. 이런 말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신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금방금방 나옵니다. 얼마나 더 빠르냐면요. 이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최신 자료가 안 나오니까 또 금방 나왔어요. 네, 몇 달 만에 금방 또 출시가 돼. 정말 빠르죠. 이게 이제 웹챗 GPT를 크롬에다가 깔면 최신 정보를 쓸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영어가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영어를 써야 될 때 챗GPT를 쓴다면 프롬프트 진위 같은 걸 깔고 쓰시면 바로 그냥 시간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는 플러그인도 나옵니다.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꼽았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챗GPT를 만든 오픈 AI사에서 여러 한계를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개발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유튜브도 조회수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과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챗GPT를 하고 후원을 했던, 아시죠? 100조가 넘게 지금 후원을 해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빙하고 챗GPT하고는 써보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상당한 유사점도 있는 이유가 챗GPT가 빙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서로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카톡에 아수겁이라고 해서 이제 S컵인데 아수겁이라고 해서 카톡에도 벌써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써보셔도 카톡에서 챗GPT를 쓸 수 있구나. 참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 속도가 빠른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챗GPT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챗GPT를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을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코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코어는 콘텍스트에서 배경과 목적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논문 쓰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한 페이지로 써줘. 두 페이지로 써줘. 개조식으로 써줘.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참고문을 넣으면 더 좋죠. 난 이런 데서 이런 말이 있던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좋아보면 훨씬 더 좋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잼플 예시를 넣으면 더 좋죠. 예시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렇게 넣으면 또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 다 모르더라도 좀 어려우시죠? 다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많이 써보고 다양하게 써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면 질문 몇 개 할 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질문이 많다면 당연히 좋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질문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질문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호기심에서 발생하죠. 궁금하지 않는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 학문에서도 우리가 항상 논문 쓸 때 맨 앞에 쓰는 게 왜거든요. 왜 그러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어울리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은 챗GPT 상식이었습니다. 그것만 시간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사업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다 직책도 다르실 것 같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AI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미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데니까요. 이 개수가 혹시 무슨 개수인지 아시겠나요? 이 개수는요. 세계 마트 1위, 그러니까 Y마트랑 좀 유사한 오프라인 쪽에 월마트 개수입니다. 상당히 촘촘하죠. 5,340. 이게 지금 1월 25일 기준이니까 여기서 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네요. 그죠? 5,300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월마트하고 비교를 가장 많이 한 데가 아마존입니다. 그럼 월마트랑 왜 아마존이랑 비교를 할까요? 저도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존은 온라인이 강하거든요. 월마트는 오프라인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Y마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강합니까? 오프라인 쪽이에요, 제가 볼 때. 온라인이 앞으로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월 매출은 아마존에 비해서 월마트가 2배입니다. 근데 매출 성장은 아마존이 10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보시면 알아요. 순이익은 월마트가 또 조금 더 많습니다.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시가총액은 아마존이 4배입니다.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존 하는 겁니다. 이 아마존은 대부분 다 온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은 월마트가 많죠. 당연히 오프라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소비자 사용은 훨씬 더 당연히 아마존이 많죠. 왜냐하면 온라인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을 해야지 카드도 받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산품도 아마존이 많네요. 아마존이 물건의 종류가 훨씬 7.7배가 아마존이 훨씬 개수가 많습니다. 공산품이. 그리고 이커머스도 당연히 아마존이 많죠. 아마존이 미국을 40%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는 뒤에 나온다. 7.몇%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존과 월마트를 비교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Y마트에 한 빗대어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마트는 한 7% 정도. 이거 미국 시장입니다. 세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40%.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절반은 안 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아마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미국이나 캐나다가 되게 느려 터졌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엄청 빨라요. 저도 그때 캐나다에서 좀 있다 왔는데 아마존이 그렇게 빠른 걸 보고 놀랐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닫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거기서 토요일 날 문을 여는 거예요, 은행을. 아마존이 그만큼 속도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단순한 걸 갖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느 한쪽만 신경 쓰면 이 새를 보십시오. 한쪽 날개가 짧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추락을 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 이제 그런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미국 유통업계의 기본용 아마존과 월마트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도심에 속속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고 월마트는 로봇과 첨단 IT 기술을 총동원한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기업이 서로 바뀐 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2017년에는 유기농 식품점인 홀푸드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월마트가 지난해 미국 소매시장에서 얻은 매출은 3,27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상거래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서로 상대방 점유율을 더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5조 달러의 전체 소매시장을 두고 이제 두 회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물건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마트는 직접 물건을 보고 살 수 있고 최저가를 보장한다는 게 강점입니다. 아직도 음식 재료를 살 때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주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국 500개 매장을 가진 홀푸드 이외에도 아마존 프레시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마존 프레시도 월마트처럼 대부분의 식자재를 갖추고 할인 행사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월마트는 전체 식료품 매장에서 21.3%의 비중을 차지하며 코스트코와 아마존보다 월등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레시를 런칭하며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자동 계산되는 저스트 워커웨이 기술입니다. 현재 11개의 아마존 프레시 매장에서 시험 중이며 소비자들은 흥미롭고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마존은 운영하던 서점 매장을 닫고 더 많은 식료품점과 패션 관련 매장을 열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동안 월마트는 온라인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월마트 플러스라는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 중인데 연간 98달러 또는 매달 11.95달러를 내면 35달러 이상 구매 시 무제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아마존과 월마트의 각기 다른 홍보를 두고 5조 달러의 전체 소매 시장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점점 크게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온라인의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통 물류 쪽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계 순위입니다. 대한민국 순위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00년대부터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가 항상 있죠. 우리나라가 그죠? 태극기가. 지금 2020년 자료를 보면 이마트가 5등이고요. 롯데 홈쇼핑이 6위,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7위네요. 근데 이제 1위는 역시 월마트죠. 그래서 월마트가 지금 대형 연결 매출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신선식품이에요. 보니까 여기도 한국이 보면 당연히 이건 한국만 있는 거죠. 국내니까. 이렇게 보시면 쿠팡이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좀 밑에 있었네요. 그런데 2022년을 자료를 보니까 1위가 쿠팡, 2위가 이마트, 3위가 GS25 이렇게 순위가 보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놀라운 것은 상당히 그 CU라든지 GS25, 또 세븐일레븐 이런 게 좀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는 게 저도 보고 공부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Y마트의 미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쿠팡에서 다 아시겠지만 화제도 크게 났었는데 쿠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빅 이벤트죠. 풀필먼트 센터. 풀필먼트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고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풀필먼트라는 말이 뭐냐? 제가 써놨는데 물류 전문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보관, 포장, 배송, 제공 관리, 교환하는 서비스까지를 통틀어서 하는 그런 과정을
풀필먼트라고,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제 그걸 서비스 해주는 것을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축구장의 46개 크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걸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 안에 한번 들어가, 제가 가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지 분석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하시게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365일 수백만 종의 다양한 물건을 짧으면 단 몇 시간 만에 받아볼 수 있는 쿠팡 로켓 배송. 이커머스의 성식을 깬 쿠팡의 놀라운 혁신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쿠팡 AI 알고리즘은 고객이 주문한 후 단 몇 초 만에 재고, 상품 위치, 배송 경로 등 수백만 개의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예측하고 작업을 할당합니다. 배송이 시작되는 곳은 물류센터의 피팅점. 쿠팡 물류센터는 여러 개의 축구장을 합친 크기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죠. 고객이 주문하면 즉시 작업자의 PDA에 실시간으로 주문 데이터가 뜹니다. 작업자가 이 위치에만 있으면 로봇이 물건이 진열된 선반을 들고 작업대까지 옮겨줍니다. 어느 칸에 있는 물건인지 블루라이트로 위치까지 알려주니까 쏙 꺼내기만 하면 되죠.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이제 포장 작업대로 이동합니다. 작업자가 물건을 넣으면 알아서 포장백이 나오니까 작업자는 이렇게 물건을 넣기만 하면 단 5초 만에 작업이 끝납니다. 포장된 상품들은 배송 지역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작업자가 분류 로봇에 상품을 올려놓기만 하면 운송장에 적힌 주소를 스캔한 후 수백 개의 분류 로봇들이 단 몇 초 만에 배송 지역별로 분류합니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단 몇 분 만에 준비 완료. 이제 고객과 가까운 지역의 배송센터로 옮겨집니다. 여기는 쿠팡 배송센터. 센터 안 거대한 자동 분류 시스템이 보이네요.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물품을 분류해 오래 걸렸지만 자동 분류 시스템 덕분에 배송 직원이 출근하기 전 이미 모든 물량이 분류돼 있죠. 쿠팡 친구들은 출근하면 AI 비서와 함께 일하는데요. 바로 이 작은 PDA입니다. 이 업무용 PDA를 켜면 쿠팡 친구에게 딱 맞는 업무량과 배송 지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동네별로 배송지가 어딘지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배송 동선을 짤 수 있죠. 또 이 지도에 한 건물의 배송권과 로켓 프레시백 회수권이 동시에 되니까 배송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쿠팡 친구들이 타는 쿠팡카에도 배송에 최적화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쿠팡카에는 다른 택배 차량과는 달리 쿠팡만의 독자적인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와 선반이 있어 쉽고 빠르게 물건을 찾을 수 있고 AI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최적의 위치에 물품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쿠팡카에는 12개의 안전 센서와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어 쿠팡 친구의 안전까지 지켜주죠. 쿠팡은 엔드투엔드 시스템과 AI 기술이 있어 모든 배송 단계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이 있어 고객들은 365일 원할 때 언제든지 수백만 개의 다양한 제품들을 빠르게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죠. 이러한 쿠팡의 기술 혁신은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죠. 인간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뜯어본다고 했는데 이제 기계가 메인 3종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뜯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무인 운반 로봇인데 그걸 AGV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자동화, 완전 자동화 로봇이죠. 아까부터 보시면 이 아래에서 QR코드를 따라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 소팅봇인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걸 이렇게 상품 분류 작업, 사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하면 미스가 나는데 이건 미스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실수가 없고 상품 분류를 시간당 2,400개를 분류할 수 있다. 방금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뛰어난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게차는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 사장님도 다 쓰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무인으로 이렇게 지게차가 나오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방금은 기계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가 다릅니다. 건물 물류창고인데 물류창고가 와이마트 물류창고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당연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왜 무인 커피숍 우리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의외로 저 나주에 사는데 나주에도 무인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뉴욕에 가면 무인 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보시면 큐브형 창고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이게 핵심인데요. 오토 스토어가 있습니다. 빈이 이 안에서 지금 13,000개가, 이 빈이라는 것은 저 막 구멍 하나하나 격자로 보이시죠? 그게 지금 빈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위쪽에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위에서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것은 위에 놓고 잘 안 팔리는 것을 뭐 아래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폰트가 총 4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에서 로봇이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게 하나씩 이렇게 이 작은 슈어 소프트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소형 물품만 로봇 분류 시스템, 시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0개를 분류하는 것이 이 슈어 소프트가 있다.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4개가 최적화가 되더라고요. 4개가. 첫 번째는 로케이션의 최적화. 두 번째는 피킹. 피킹에서 오류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네요. 와이마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류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와 와이마트는 또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와이마트도 지금 한국 몇 군데에서는 물류센터가 있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어차피 물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적재의 최적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bad example 있고 여기는 good example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이렇게 아주 딱딱 정말 도로 정렬 잘 되듯이 그렇게 지금 정렬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은 뭐냐면 거꾸로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두 가지예요. 상품을 재고 관리하는 일. 우리 미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 박스 물건을 정리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다 자동화로 로봇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상상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쿠팡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평범한 편의점 매장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직원도 계산대도 없죠. 유리문 게이트만 보이는데 매장에 들어가려면 일단 키오스크나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전송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이 앱을 이용해 매장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입장을 하고 나면 스파로스가 불리는 음성인식 AI가 저를 맞이해줍니다. 스파로스? 네, 말씀하세요. 네, 또 부산 스파로스. 마스크 상품은 화면에 표시되는 선반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AI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와 함께 제가 먹고 싶었던 과자를 고르고 자연스럽게 매장을 빠져나왔더니 보이시죠? 제가 고른 상품의 내용에 맞춰 정확히 결제가 됐습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신통한데요. 제품에 어떤 장치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곳으로 오고 갔는데 이 매장 시스템은 특정한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집어 언제 게이트를 빠져나가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의 카드가 결제되거나 제가 고르지 않은 물건이 결제되거나 제가 게이트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물건이 결제됐을 것 같은데 이곳의 시스템은 그 복잡한 패턴을 모두 구분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이곳에 적용됐다는 AI 시선에서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저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보자고요. 보이시나요? 제가 QR코드를 게이트에 찍은 뒤 매장에 입장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곳의 시스템은 저와 함께 저를 찍고 있는 촬영 피드를 인지하고 추적해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편의점의 천장에 달린 6대의 라이더 카메라는 물체 레이저를 쏴 3천 공간을 인식하는 특화된 센서라는데요. 바로 이 능력 때문에 편의점에 진열된 사물과 인간, 그러니까 저와 촬영 PD의 움직임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편의점에서는
사람이 상품을 고르는 일을 하니까 사람만 잘 구분해서 형이 없어요. 매대에 진열된 수많은 상품들도 하나하나 전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편의점에는 AI 비전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매대에 상품들을 진열해 놓으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상품 관련 정보를 알아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품을 각각 구분하는 이미지 인식 기술이 꽤나 정교해서 이렇게 겉보기에 거의 비슷해 보이는 두 과자도 바로 위치를 바꿔보면 고객이 귀찮지 퍼포먼스의 큰 맛을 제자리에 도와주세요. 파로스가 곧바로 안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오기가 생기죠. 감히 기계 따위가 이렇게 사사건건 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악의적으로 이 AI를 소규모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 편의점의 이 AI 시스템은 현장에 달린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를 통해 상품 정보와 사람의 행동을 인지합니다. 그렇다면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몰래 꺼내 한 모금 정도 먹으니 다시 진열대에 먹다 남긴 음료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상으로는 음료수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보이시죠? 얄짤없이 음료수가 쉽게 던져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편의점 레벨 각각의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센서의 무게 변화에 따라 고객이 상품을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한 가지 제품을 여러 개 가져왔을 경우에도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무게 감지가 저처럼 아기를 품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나 치명적이게 사실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도둑질, 실험을 더 해봤거든요. 일단 품 속에 몰래 초코화를 숨겨놓은 경우에도 이미 라이다 카메라가 제 행동을 감지하고 매대의 센서가 무게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우산으로 카메라를 가려도 매대의 무게 변화를 피할 수는 없으니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물건을 게이트 밖으로 집어던지는 진상 기술에도 카메라 플러스 라이다 플러스 무게 센서가 작동해 결제가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편의점을 방문하면서 가장 놀랐던 지점은 이 수많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고 컨트롤하는 메인 디바이스가 고작 노트북 플러스 서버 하나라는 겁니다. 편의점 뒤쪽으로 살짝 펴놓은 공간 보이시죠? 딱 이만큼의 여유 공간만 있다면 어느 편의점이든 이 같은 무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무인 편의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증 단계를 밟고 있는 매장인 건데 아마 이 정도의 기술적 완성도라면 조만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 같은 방식의 자동 결제 완전 무인 편의점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 AI는 사실 인간 속에 이미 들어왔고 우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다 AI 기능이 있고 음성 서비스도 다 AI 기능이 있고 지금 자동차 또 뭐 냉장고 우리가 쓰고 있는 TV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AI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에는 지금 방금 제가 이걸 보여드렸고요. 방금 것이 두 가지가 핵심 기능이 이거예요. 두 가지, 지금 방금 보신 걸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라이다 센서, 이게 AI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원적인 공간 인식하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이 없다고 하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미지를 결국은 AI가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화면 속의 사물을 식별하는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무인 시장이 더 늘어날 거다. 사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마 수도권에는 조금 더 많은 것이고 시골일수록 좀 적을 뿐이죠. 자 이번에도 좀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겁니다. 좀 네. 아마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고민이 커지면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을 쓰는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이 일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의 기립소트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을 지키는 50마리까지 튀겨줍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 원. 적자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서 있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직접 튀기 앞에 서지 않았고요. 새로운 유증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반죽을 한다든가 포장 작업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1일 계량에 적합하다고요. 이 분식집도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밥솥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 물을 넣으면 로봇이 통을 돌려서 요리합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합니다. 보통 100제곱미터 매장이면 적어도 직원 2~3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매장에는 직원이 1명 됩니다. 소분해 그런 형태의 재료를 준비만 해두면 투입해두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조리가 다 되고 배달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도 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결제하면 로봇이 바로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24시간 무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주방을 채우는 푸드테크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내년은 40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슷한 맛을 낸다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나 관리 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는 계속 가속화에 심화될 거다. 그 영역에서 일자리를 꽤 타격을 받을 거고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단순히 임금 올려주는 문제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시급 10,000원에서 15,000원 준다고 확 이거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품 관련 일자리가 1,000만 개에 달하는데 이런 변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직업 재교육 같은 대책을